네, 오늘 저 배문성 라이프 자산운용 이사님 모시고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이렇게 또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뉴욕에서까지 또 이렇게 찾아주셔서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금 뉴욕에 와 있는데요. 이 약간 특색이 좀 있더라고요. 이 월세는 한국보다 훨씬 정말 비싼데 또 그에 어, 비해서 집값은 생각보다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세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인데 이런 미국의 주택 시장을 살펴보는 게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일단 미국은 지금 주거비가 그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연준에서 중요하게 보는 PCE,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의 한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미국의 금리를 정하고, 그리고 미국의 금리가 곧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미국의 집값과 임대료의 어떤 동향을 파악하는 게 저처럼 지금 이제 금리를 예상해야 되는, 그러니까 매크로를 분석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매우 중요하죠.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2차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어떤 미래 모습을 유추하는데 미국의 어떤 현실, 그 어떤 역사 같은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일수록 어떤 보통의 어떤 가계도 이제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 보니까 이제 금융과 부동산이 매우 밀접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가계부채가 워낙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금리 변화에 따라서 아주 집값과 전세가가 막 이렇게 출렁출렁거리고 있거든요. 예. 네, 근데 미국도 2008년 금융위기 이전 부동산 붐 때, 그때 좀 유사한 모습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근데 네. 이제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주택 관련해서 위험한 대출은 사라지고 이제 그 고정금리, 모기지 중심으로 재편이 됐죠. 근데 우리나라도 아마 점차 그런 쪽으로 변화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 데이터를 보면은 금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형국인데 또 다른 데이터를 보면 미국 주택 시장이 오히려 바닥을 치고 다시 상승으로 반전하고 있다 이런 지표들이 읽히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리가 계속 예상보다 더 오르는데 시장은 왜 화랑이고 또 렌트비는 왜 다시 오르게 될까요? 이게 사실은 좀 많은 분들께서 좀 이렇게 가장 좀 놀라운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렇게 모기지 금리가 높아지면은 야, 당연히 주택 수요가 꺾이고 주택 수요가 약해지면은 집값은 내려간다. 이렇게 그렇게들 생각했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처음에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릴 때는 뭐 그런 모습 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다시 좀 렌트비가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하니까 저도 이제 현지에 계신 기자님 같은 분께 이렇게 계속 교류하면서 이거를 좀 제대로 알아보고 싶은데, 네, 일단은 어, 참 이제 근본적으로는 어떤 미국의 현재 근본 체력, 가계의 근본 체력이 가계부채 부담이 굉장히 좀 낮아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2008년 서브프라임 당시 때는 이제 GDP 대비 가계부채가 거의 100%가 넘었었, 아마 한 100%그 정도였었는데, 네, 그 이후로 계속 이게 이 비율이 감소하면서 지금은 한 7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가계의 어떤 그 가계부채 부담, 그게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아져 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음, 그리고 또 미국의 주택 시장은 금리보다는 좀 고용이 관건이라고 좀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관건이군요.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30년 만기 모기지로 이제 주택 구입을 하는데, 이게 이제 고정금리이다 보니까 어 이제 금리가 오르는 거는 이제 기존 유주택자들에게는 큰 부담은 아니죠. 네, 근데 그렇긴 하지만 이제 직장에서 잘리면 그러면 이제 모기지를 갚는 데 차질이 생기니까 결국은 이게 실업률이 오르면 이제 주택 처분이 늘어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서브프라임 당시에도 이제 실업률이 치솟고, 그래서 막 이제 재고주택이 막 급매들이 나오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붕괴가 됐었는데,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고용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뭐 유주택자들이 모기지를 갚아나가는데 지금 전혀 지장이 없고, 근데 반대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의 모기지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집을 사는 것이 좀 이제 되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럼 렌트로 살자 뭐 하다 보니 렌트비가 오르는 것으로도 지금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그렇게 해서 렌트비가 만약에 계속 오른다면은 그게 또 시차를 두고 또 집값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이래저래 결국은 지금 어떤 미국의 고용 상황이 너무 좋다는 게 지금의 이런 부동산이 이게 금리를 올려도 꺾이지 않는 그런 가장 큰 배경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가 이제 2008년에 한 70%대에서 현재 한 105%로 뭐 아시아 최고라고 뭐 좀 그런데 그렇게 좀 많이 네. 올랐고 또 변동금리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이게 지금 미국과는 다 반대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흔히 그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은 미국과 동조화돼 가지고 막 전날 미국에서 뭐 주가나 채권 가격 오르면 우리도 뭐 이렇게 따라 오르고 뭐 이렇게 좀 동조화가 돼 있는 편이지만 네. 부동산은 좀 절대로 좀 그렇게 보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저는 이익과 주가가 결국은 이제 함께 가듯이 이제 임대료와 집값도 결국 좀 동행하기 마련이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매브리 TV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우리나라 아파트들의 임대 수익률도 이제 약간의 시차는 있더라도 지금 기준금리보다는 그래도 높은 수준을 장기간 유지해 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5%지만 아파트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의 어떤 그 월세로 이제 산출해 본 어떤 세전 임대 수익률이 지금 한 2% 정도 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게 2022년 작년 초만 해도 기준금리가 1%였으니까 이렇게 임대 수익률이 뭐 한 2% 정도 돼도 이게 설명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음. 금리가 1년 만에 너무 많이 올랐고 좀 그에 비해서 이제 월세나 집값은 그만큼 탄력적으로 지금 변하지는 않은 상태인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개인적으로는 금리가 한 2%대로 막 빠르게 내려오지 않고 지금처럼 높은 금리가 생각보다 좀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좀 예상을 해왔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좀 최근에 서울 집값 반등은 좀 제한적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군요. 이 이사님께서 그 넘배우라고 있나요? 넘배우? 네네, 예, 네, 예. 넘배우로 여러 나라의 주요 도시의 집값 현황을 좀 분석을 하셨다고요. 어떤 인사이트가 아, 있습니까? 네, 네. 사실은, 이게 집값 관련된 통계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국부동산원, KB 부동산 114 서로 통계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예, 사실은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어떤 주택가격과 임대료 비교는 좀 더더욱 좀 어떤 공식적인 통계로만 봐서는 좀 어렵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넘베오라는 이제 어떤 그 크라우드 소싱된 이제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이건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입력한 값을 이제 통계로 이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통계로 보여주는 사이트인데 네. 음, 이 사이트를 제가 오랜 기간 관찰해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주요 도시들의 그 어떤 월세나 그 아파트 가격 그리고 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뭐 월급이나 금리, 임대수익률 이런 정보가 나름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네. 해외에 사는 친구들한테도 야 지금 너 살고 있는 데가 지금 통계가 이렇게 나오는데 좀 어떠냐라고 물어보면은 대충 뭐 잘 맞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좀 제가 한번 이 가장 최근 일자에 이제 넘베어에 나와 있는 그 예. 통계들을 좀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중일의 수도랑 그리고 미국의 이제 주요 집값이 도시? 예. 비싸기로 유명한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또 집값이 소득에 비해 굉장히 싸다고 알려진 이제 텍사스의 도시들 뭐 이렇게 그렇게를 지금 한번 넣어봤거든요. 네. 네. 어, 근데 이거를 보실 때 이제 뭐 약간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최근 한 3에서 6개월 정도에 입력된 데이터가 반영되다 보니까 예. 만약에 최근에 변화가 크다면 좀 이 정보가 이제 약간은 후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 연말 연초 이럴 때 뉴욕에 이제 주재하시는 분께
이 통계 어때 보여요?라고 보냈더니 요즘은 그 월세 이 가격에 못 구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답을 주셔서, 그 네. 와중에도 지금 뉴욕은 월세가 오르고, 지금 이렇게 3개월, 6개월 후행한 정보에 비해서 지금 오르고 있구나, 올랐구나. 막 좀 이렇게 좀 제가 그 파악이 됐었고, 근데 예. 대부분의 도시는 뭐, 그렇게 계속 오르고 있지는 않으니까, 네. 지금 그 정적인 면이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좀 비교해 보기가 여전히 유효하지 않나 좀 예. 싶습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좀 나왔습니까? 표를 보시면 지금 뭐 임대 수익률이나 월세나 다 1, 2로 쓴 게 이제 1은 이제 넘베어에서는 이제 시티 센터, 2는 아웃사이드 오브 센터라고 써 있는데 1이 뭐 대략 우리말로 하면 뭐 상급지 되고 2가 한 뭐 중급지 뭐 약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음,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우리나라 이제 방 3개짜리 아파트, 뭐 대략 한 34평 예상하면 될 것 같은데, 34평의 월세가 이제 상급지는 대략 한 350만 원, 그리고 중급지는 한 200만 원대 정도 되고, 그리고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이제 뭐 서울은 거의 한 1억에 가까운, 네, 그리고 중급지는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나오는데, 네. 이거를 지금 기자님께서 지금 이제 거, 업무하고 계신 그 뉴욕을 같이 비교를 해보면, 뉴욕은 이제 방 3개짜리 월세가 한 1,000만 원, 뭐, 네. 그리고, 예, 상급지로는 그렇고, 중급지로는 또 500만 원이 넘어서 지금 월세가 어쨌든 지금 우리 서울보다 굉장히 높은 걸로, 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아파트의 평당 가격은 우리보다 오히려 약간 더 저렴한 것으로 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를 제가 어떤 분께서 이제 SNS에 올린 이제 아, 가격이 똑같은 이제 주택의 월세가 어떤지 이제 뉴욕과 서울을 비교한 사례를 보니까 대략 이제 그 가격이 이제 45억인 주택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월세가 뭐 870만 원? 근데 네. 이제 미국 맨하탄 같은 경우는 월세가 이제 2210만 원으로 이제 산출이 그렇게 되고 있고, 음. 그러다 보면은 이게 지금 임대료로 바꿔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서울은 이제 2.3%, 이제 뉴욕은 5.8%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넘버에서 나온 수치와 지금 뉴욕이 거의 유사하죠. 그러니까 네. 결국 우리나라에서 집을 사면은 임대 수익률은 2%에 불과한데 뉴욕에서는 5%가 넘는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수배가 것이고, 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우리나라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비싼 것인가, 아니면 뉴욕의 집값이 싼 것인가, 뭐 약간 둘 중에 하나거나 둘 다거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죠. 예. 일단 뉴욕의 집값이 싸다는 건 조금 좀 맞지 않지 그건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네네. 그 네. 뉴욕의 집값이 쌀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전 세계에서 부자들이 다들 살고 싶어하는 곳이 이렇게 저평가된 상태로 네. 있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다음으로 드는 생각은, 야, 월세 수익률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렇게 똑같은 집인데 이렇게 뉴욕에서는 월세를 2천만 원 넘게 받을 수 있는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 800만 원 받는다. 근데 이렇게 월세 수익률이 많이 차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네. 또 이제 제 의견도 곁들여 보면은, 일단은 집을 보유하는 데 드는 비용에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지금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보유세는 이제 주별로 굉장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뉴욕과 그리고 텍사스주에 있는 댈러스 같은 경우 또 임대 수익률이 또 확연히 또 다르잖아요. 네. 지금 댈러스가 더 임대 수익률이 또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즉 소득 대비 집값이 뉴욕에 비해 댈러스가 또 굉장히 저렴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제가 듣기로는 이제 텍사스주가 또 이제 주택 보유 세금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집을 샀을 때 어떤 요구되는 요구 수익률, 그러니까 임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야만 이제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어떤
미국의 어떤 보유세라는 것이 그래도 매년 어떤 매매가의 한 1% 수준? 거기다가 이제 주택보험도 따로 들어야 되고, 또 집을 한번 사고 파는데 복비도 네. 집 가격에서 어떤 분 말로는 한 6% 정도까지도 이제 음, 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보유에 드는 비용과 이제 거래 비용 같은 게 이제 굉장히 높으니까, 어, 또 당연히 이제 그 어떤 임대 수익률도 미국이 우리보다 당연히 좀 더 높아야 되겠죠. 예. 네. 어, 그 다음으로는 또 우리나라에는 이제 어쨌든 미국이나 저런 다른 선진국에는 없는 이제 전세 제도가 이제 있다 보니까 예. 결국은 이 월세를 받고 싶어도 누군가가 자꾸만 전세를 내놓으면은 이 월세를 올릴 수가 없는 음,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부채 부담이 없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되게 이게 월세를 받기를 원할 텐데 누군가 이제 부채 부담이 많아서 이제 갭 투자로 연끌을 한 그런 음, 사람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월세보다는 이제 전세를 내놓아서 이렇게 최대한 전세 보증금을 많이 받기를 원할 거다 보니까 네. 이렇게 월세와 전세가 경합하는 와중에 이렇게 세입자들도 자꾸 전세를 선호하면 이제 월세를 결국은 이제 올릴 수가 없는 음, 뭐 그런 한마디로 전세라는 게 또 이제 월세를 이렇게 올리는 것을 좀 방해한다. 뭐 이렇게 또 하나의 요인으로 좀 찝을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장 이제 커다란 차이는 결국은 이제 집값 상승에 대한 믿음이 또 이런 수익률 차이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 결국은 어떤 인구와 소득 대비 이제 서울이라는 이렇게 서울의 토지는 굉장히 희소하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의 관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제 재건축이 임박한 아파트들은 이제 월세 수익률이 무지하게 낮지만 그 높은 집값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재건축이 되고 나서 신축이 된 상황을 이제 충분히 이제 선반영하기 때문이죠. 예. 어, 그런 것처럼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아파트는 결국 이제 계속 보유를 하다 보면은 예. 나중에는 결국은 다 저 임대료도 결국은 다 오른다. 뭐 이런 믿음을 지금 굉장히 이제 땡겨서 이제 가격에 계속 반영을 하고 있는 뭐 사실 뭐 성장주 주식으로 따지면은 이제 성장주인 거죠. 그러니까 음, 성장주들은 뭐 적자가 나도 혹은 뭐 배당을 굉장히 적게 해도 굉장히 높은 주가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것처럼 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뭐 서울의 아파트에 대해서 계속 어떤 성장주와 같은 음, 이제 그런 관점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음, 뭐 그 점이 이제 왠지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네.